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 만에 돌싱이 된 여성이에요. 얇긴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5년이나 살부비며 살았는데 남편의 검은 속을 이제야 알았네요. 제가 둔했던 건지 남편이 영악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 속을 알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살면서 이혼 생각 한 번쯤은 하고 살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식들이 눈에 밟히고 생계도 막막하고 주위 눈치가 보여서 생각만 할 뿐 선뜻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죠. 저도 그랬어요. 만약 그날 그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저도 갈등 끝에 다시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똥밭에서 구르다가 뒤늦게 꽃길을 걷게 된 저의 실패한 결혼 이야기를 해볼게요. 초년우는 부모의 능력에 좌우된다고 하던데 제 경우도 그랬어요. 저희 아빠는 꽤 규모 있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에 뻥 뚫린 고속도로만 놓인 건 아니잖아요. 구불구불한 돌길에 때로는 진흙탕 길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던 저희 친정도 한때 위기를 맞아 휘청했더랬어요. 아빠랑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하시던 분이 공금을 들고 해외로 도망을 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 일로 저희 아빠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청춘을 바친 회사도 잃고 40년 지기 친구도 잃게 되셨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희 남매는 이미 결혼을 해 독립한 상태여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부모님이 많이 힘드셨죠.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져요. 자식들 걱정할까봐 겉으로 티도 안 내시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제가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저희 집은 대저택에 살며 차도 3대나 굴리고 그렇게 살 정도로 잘 살았어요. 당시 저희 오빠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그곳에서 결혼해서 현지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상태였죠.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16년간 공부만 했으니 이제 좀 놀아보자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옷이고 백이고 내 몸 치장하는 것들 사모으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통장은 늘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 저의 방탕한 생활을 보신 아빠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앞으로 한 달 생활비로 50만 원씩 내도록 해. 한 번이라도 밀리면 그날로 당장 쫓아낼 줄 알아. 아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어떻게 딸한테까지 돈을 받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한테 못해줘서 안달인데 딸내미가 피땀으로 번 50만 원 받아서 얼마나 더 부자가 되려고 그래? 좋아, 이참에 나 독립할 거야. 말은 호기롭게 던졌지만 수중에 100만 원도 없던 저는 눈칫밥 먹어가며 부모님 집에 붙어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매달 피 같은 50만 원을 엄마 손에 따박따박 놓아드렸죠. 세금 떼고 나면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이나 내려니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때 돈의 무게를 알게 되었어요. 월급에서 카드값이며 교통비, 기타 비용을 해결하느니 늘 돈에 쪼들렸고 그래서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를 내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냉장고 속 반찬을 양껏 먹을 수 있으니 도시락은 공짜인 거죠. 그렇게 식비를 아껴가며 반강제적인 알뜰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모습이 남들 눈에는 괜찮은 여자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결혼 정년기에 든 남자 직원들이 제게 대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 남편도 그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이 급한 게 아니라 학창시절 못해본 연애도 해보고 나름 인생을 즐기고 싶었던 터라 칼같이 그들을 쳐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제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승부욕을 돋게 했던 모양이에요. 졸지에
회사에서 인기녀로 등극해 문 남성들의 시선을 받게 된 거예요. 솔직히 싫지는 않았어요. 인기가 있다는 건 그만큼 나한테 매력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회사 야유회가 있던 날이었는데 저녁 식사 자리가 술판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진실 게임을 했는데 남편이 그 틈을 타 제게 고백을 한 거예요. 술 기운이었는지 아니면 저도 내심 남편이 마음에 있었던 건지 남편의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날부터 우린 공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희 회사가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다행히 별 탈 없이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여느 대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기 힘으로 학비를 벌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경제관념이 철저했어요. 은행 이율이며 재테크에도 빠삭했죠. 그런 남편에 비해 저는 유치원생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사귀는 동안 난생 처음 용돈 기입장까지 쓰며 돈 관리를 배워나갔어요. 그러자 이런 저의 변화를 본 아빠는 누군지 몰라도 네가 짝은 잘 만난 것 같구나. 시간 날 때 회사로 한번 데리고 와라. 맛있는 거 사줄 테니. 철없던 딸이 늘 걱정이던 아빠는 딸의 남자친구를 보기도 전부터 이미 호감을 가지고 계셨고 2년간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의 생일 선물과 명절 선물도 챙겨주셨어요. 일찌감치 사윗감으로 점 찍은 것처럼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저희 집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위기였어요. 그건 시댁도 마찬가지였죠. 결혼 얘기가 나오고 인사를 드리러 처음 시댁에 찾아갔는데 시부모님과 시누이 모두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라면 그간 말로만 듣던 고부간의 갈등이니 시집살이니 하는 것들은 저와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생각될 정도로요. 남편과 저는 양가의 환대를 받으며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결혼 소식을 들은 오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네가 워낙 철이 없어서 결혼 상대는 내가 직접 보고 골라줘야 되는데. 걱정 붙들어 매셔. 이미 아빠가 보고 허락해준 사람이니까. 오빤 아직도 내가 앤 줄 알아? 나도 사람 보는 눈 정도는 있다고.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오빠 일이나 신경 쓰라고요. 그래도 오빠라고 여동생이 결혼한다니 걱정이 되긴 했던 모양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영상통화를 걸어오는데 나중엔 좀 짜증이 날 정도였어요. 평소엔 문자 하나 없더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그게 다 오빠가 저를 많이 아끼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지만 다 큰 여동생을 애 취급하니까 어떤 면에선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빠가 남편을 처음 본 건 결혼식을 앞둔 이틀 전이었어요. 직장에 휴가를 내고 올케랑 왔더라고요. 떨어져 지낸 시간이 좀 돼서 그런가 아니면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사는 가장이 되어서 그런가 오빠는 전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 보였어요. 약간 어른 느낌이라고 할까? 아무튼 남편도 오빠를 어려워했어요. 솔직히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기도 했고요. 현재 시댁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신혼집을 저희 아빠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오빠가 그걸 못마땅해 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전세로 시작하든 월세로 시작하면 될 일이지 굳이 부모님 돈으로 시작을 해야겠니? 이게 무슨 독립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직 널 어른이라고 생각 않는 거라고. 너도 너지만 그렇다고 그걸 덥석 받는 네 남편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애초에 능력이 안 되면 결혼을 서두를 필요 없었잖아. 벌어서 능력이 되면 그때 해도 되는데 왜 지금이야? 아, 이래서 내가 직접 보고 골랐어야 하는 건데. 오빠 말이 다 맞는 말이긴 했지만 당시에 이런 오빠의 태도가 고깝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저희 부부를 벽장에 숨겨놓은 곶감 빼먹듯 아빠 재산에 손대는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감정부터 앞세웠죠. 왜?
나중에 오빠가 받을 유산 줄어들까봐 아까워서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오빠도 아빠한테 집 사달라고 그래. 그러면 공평하잖아. 오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지질이 궁상으로 월세방 전전하며 살아야 직성이 풀리겠어? 오빠가 사는 곳이야 월세살이가 보편적이지만 한국에선 신혼집을 월세로 시작했다고 하면 다들 무시한다고.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았으면서 그걸 몰라? 오빠, 계속 그딴 소리 할 거면 차라리 내 결혼식에 오지 마. 오빠가 뭔데 내 남편 귀를 죽여. 나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내 남편한테 그러는 건 못 참아. 결국 그날 남매 간의 싸움에 제 남편과 올케만 중간에서 눈치를 보게 됐어요. 결혼 전에 즐겁게 밥 한 끼 먹자고 모인 자리였지만 결국 네 사람 모두 소화제를 먹을 정도로 꽉 채워버렸죠. 아무튼 약간의 소동이 있긴 했지만 무사히 결혼식도 치렀고 단꿈 같은 신혼여행도 다녀온 우리 부부는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저는 요리학원이며 소싱 클래스 수업을 들으며 본격적으로 본업주부의 삶을 시작했어요. 남편도 결혼하고 얼마 안 돼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시댁에선 이게 다 복덩이 며느리를 들인 덕분이라며 좋아했어요.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아들처럼 살갑게 굴었고 덕분에 저희 부모님은 아들의 빈자리를 덜 아쉬워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불과 1년 남짓 지난 어느 날 저희 친정이 폭삭 주저앉고 만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동업자의 횡령 사건이었죠. 그 일로 회사가 휘청하자 아빠는 가지고 있던 땅이며 주식, 심지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을 챙기셨어요. 당신을 믿고 지금껏 따라준 사람들을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정작 당신은 집 한 칸 없이 말년에 월세살이를 하면서 말이죠. 사실 그 당시엔 저희 친정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혹여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내색하지 않고 지내셨거든요.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그땐 몰랐어요. 그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 덕분에 취직을 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동안 대저택에서 살던 부모님이 방 2칸짜리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자 짐을 다 가져갈 수 없어서 제 물건은 저희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미 신혼살림으로 가득 채워진 집에 방 하나 분량의 짐이 들어오자 집이 답답하게 변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냥 버리든가 남 주면 안 돼? 집이 이게 뭐야. 발 디딜 틈도 하나 없잖아. 정 안 되겠으면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컨테이너라도 하나 빌려 쓰시라고 그래. 그게 얼마나 한다고 우리 집에 짐을 싸.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설마 그 정도 할 여유도 없는 건 아니지? 저같은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사람이 장인 사업 망했다는 얘기를 듣고부터는 남의 집 얘기하듯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서운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그러다 하루는 엄마 생신을 맞아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한우 스테이크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밖에서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을 하시며 그냥 집에서 먹자고 하시더니 한우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전에 쓰던 멋진 그릇 세트를 꺼내 상을 차리니 이제야 친정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저녁을 먹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남편이 차에서 피식 웃으며 그러는 거 있죠. 빚지고 사는 사람은 고기도 숨어서 먹으라 했는데 너희 부모님은 그 좁은 집에 살면서도 할 거 다 하고 한우까지 먹고 산다니? 대단하다. 이러니 직장인들만 불쌍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오너들은 망해도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살잖아. 안 그래?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빠 평생을 다 바쳐 일군 회사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기면서도 당신 살 길 찾는 대신 전 재산 다 털어서 직원들 월급이며 퇴직금부터 챙기셨어. 먹을 거 다 먹고 산다고? 엄마가 당신들 먹자고 한우 사셨겠어? 사위 온다니까 준비하신 거지. 그런데 어쩜 말을 그렇게 하냐?
그리고 말이 났으니 말인데 우리 집 망하고부터 자기 변한 거 알아? 평소엔 별일 없어도 양주며 과일 사들고 처갓집 문턱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이 장모 생신인데 딸랑 케이크 하나 사들고 왔잖아. 그뿐이야. 전에는 아버님, 어머님 하던 사람이 이젠 니네 부모?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누구나 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냐? 너도 알다시피 나 혼자 벌이를 어떻게 전처럼 해드리냐? 그리고 승진하면 월급만 오르는 줄 아니? 그만큼 업무량도 느는 거라고. 넌 결혼하고 지금껏 집에서 편히 살아서 모르나 본데 요즘 나 회사에서 얼마나 쪼이는 줄 알아? 하루에도 12번씩 사표 던지고 싶은 거 꾹 참고 사는 거라고. 그래도 전에는 회사 관두면 장인어른 회사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 지금은 그것도 안 되잖아. 나도 정말 살기 힘들다고. 따지고 보면 남편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뻔한 직장인 월급으로 우리 식구 사는 것도 빡빡한데 저희 친정까지 돌보는 건 무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취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2년 넘게 경력 단절이 된 터라 선뜻 절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오빠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했더니 화를 내지 뭐해요. 야, 이 기집애야. 네가 몸 편하고 돈 많이 주는 직장만 고르니까 없지. 왜 취직 자리가 없어? 정 안 되면 편의점 파트타임이라도 네가 나가서 돈 벌면 되잖아. 배부른 소리 할 거면 끊어. 오빠라고 하나 있는 게 동생 걱정은 못 해줄 망정 성질만 내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라는 생각이 가슴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 말대로 남들 보기 그럴듯한 직장만 찾아 헤맨 거죠. 오빠한테 전곡을 찔리니까 아프기도 했지만 정신도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할 거 없이 다 찔러봤어요. 그랬더니 몇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간 회사는 소규모의 광고 대행사였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에 비하면 월급도 적고 복지도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저를 받아준 유일한 회사라서 감지덕지하고 다니게 되었죠. 오랜만에 출근을 하려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일도 전보다 소홀해지고 부모님한테 연락도 뜸하게 됐어요. 그렇게 새 직장에 적응을 하느라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화가 잔뜩 나서는 말까지 더듬으면서 울먹이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빠가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오피스텔 경비 일을 하고 계셨는데 하필 거기에 제 남편이 왔더래요. 거래처 사무실이 그 건물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네 아빠한테 발레 파킹을 해달라길래 해줬더니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TV라며 껌을 한 통 주드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쩜 사위란 놈이 장인한테 그럴 수가 있니? 경비라는 장인이 창피하면 모른 척을 하면 그만이지 꼭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줘야 해. 그랬으면 나중이라도 그땐 사람들 앞이라 죄송했다고 사과라도 하든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엄마 얘기를 듣는데 제가 다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경비옷을 입은 채 사위를 만난 아빠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식들에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날 밤 남편한테 물었어요. 며칠 전에 아빠 만났다며? 왜 나한텐 얘기 안 했어? 야, 내가 진짜 쪽팔려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 거래처 갔더니 거기 경비로 계시더라고. 회사에서 너네 집 망한 거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장인이다 그럴 수가 있겠냐? 쪽팔리게. 장인어른도 그렇지 하고 많은 일 중에 경비가 뭐냐? 자식들 얼굴에 먹칠할 일 있냐고. 말이 났으니 말인데 네가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거기 일 그만두라고 해. 그 건물에 거래처가 있어서 자주 들리게 될 텐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내가 사위인 거 알면 뭐라 그러겠어? 아, 내가 진짜 쪽팔려서 원. 뭐? 쪽팔려?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팁으로 껌 들였니? 너 안 쪽팔리려고? 그럼 우리 아빤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쪽팔리다고? 우리 아빠 등에 업고 호가호위할 땐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젠 쪽팔리다고?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우리 아빠가 언제고 저렇게 쓰러져 있을 것 같아? 돈 들고 도망친 아저씨만 잡으면 우리 집 전처럼 살 수 있다고. 그러자 남편이 깔깔대며 웃더라고요. 차라리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으라 그래라. 작정하고 돈 들고 튄 놈을 어떻게 잡냐? 일찌감치 꿈 깨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란 걸요. 하지만 점점 본색을 드러내며 친정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남편을 보고 그냥 있을 수만은 없어서 해본 소리였죠.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진정한 내 편을 알게 된다고. 친정이 망하자 돌변한 남편을 보니 이 사람은 절대 내 편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선뜻 이혼을 할 수 없었던 건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친정 망했다고 딸까지 이혼을 하면 더 상처가 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힘을 키운 뒤 아쉬울 거 없을 때 하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힘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으로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졌어요. 남편과 저는 룸메이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정도로 냉랭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까지 된 데는 일련의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아빠 생신이었는데 남편이 저 혼자 다녀오라고 그러잖아요. 야, 먹을 거 없는 집엔 거지도 안 꼬이는 법이야. 결론은 사업 망한 장인한테 더 얻어먹을 게 없으니 안 간다는 얘기였죠. 그래? 그럼 나도 니네 집에 안 가도 되겠네. 지금껏 얻어먹은 것도 없고 앞으로도 얻어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의 집에 발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종종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와서 며느리 노릇도 안 하고 살 작정이냐고 한 소리를 하긴 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주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재입사를 한 지 2년쯤 지난 저는 이직을 했어요. 옮긴 회사는 이름이 있는 회사라 월급도 늘고 직원 복지도 좋았어요. 독을 품고 일해서 그런지 회사에서도 업무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럴수록 자존감도 높아지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싶었죠. 반면 남편은 점점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잘난 척하 덕분에 사람들 앞에서 허세도 부리곤 했는데 저희 아빠 회사가 망한 게 알려진 후로는 회사 내에서 밀리기 시작했던 모양이었죠. 밤마다 맥주를 사들고 와서는 혼자 식탁에 앉아 한숨을 푹푹 쉬며 혼술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불쌍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한 짓을 생각하면 위로조차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빠 회사 돈을 들고 미국으로 도망쳤던 아저씨를 잡았다고요. 그간 오빠가 탐정을 고용해 뒤를 밟아왔던 모양이었어요. 한인사회가 큰 것 같아도 한 다리 건너 친구고 이웃이고 하니까요. 하지만 법정 싸움으로 가면 돈을 받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혹여 그쪽에서 대형 로펌이라도 끼고 달려들면 그나마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현찰로 받고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아빠 좀 설득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 인간은 콩밥을 먹여도 시원찮은데. 내 말은 일단 그렇게 하고 벌을 따로 받게 하면 되니까 오빠 말 들어. 어차피 한국에선 여러 건으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잖아. 게다가 여기선 불법 체류 중이라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평생 도망자로 살거나 한국에 들어가 벌을 받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어? 우리가 벌 안 줘도 그 사람은 발 뻗고 못 살 사람이야. 그럴 바엔 돈이라도 건지는 게 낫지. 결국은 아빠도 오빠 뜻에 따르기로 해서 얼마 뒤 잃었던 아빠 돈의 일부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났을까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얼굴에 화색이 돌아선 제 손을 덥석 잡았죠. 자기야, 우리 이제 살았어. 남편의 말에 직장 동료들은 소곤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죠. 그랬더니 글쎄 남편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무릎까지 꿇고는 싹싹 빌지 뭐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주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자기야, 우리 전처럼 다시 잘 지내보자. 응? 이 인간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어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야, 알고 있었어? 장인어른이 건물 사신 거. 나 오늘 사무실 보러 갔다가 가서 장인어른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직 경비로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무슨 돈이 생기셨는지 글쎄 건물주가 되셨지 뭐야.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봐. 이렇게 또 나를 구해주시네. 자기야,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께 나 사무실 하나만 내주면 안 되냐고 해봐.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한참 모자랄 판이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 맘대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리고 사무실은 또 뭐고?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회사에서 잘린 상태였더라고요. 재취업을 하려고 뛰어다녀 봤지만 생각대로 안 되자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퇴직금에 적금을 깨도 부족해서 저 몰래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던 모양이었어요. 웃기고 있네. 누구 맘대로 아파트를 담보로 맡겨.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 아파트 우리 아빠가 내 이름으로 해준 집이야. 10원 한 장 안 보탠 주제 어디서 남의 재산을 노려. 그리고 우리 아빠가 건물을 사건 비행기를 사건 네가 무슨 상관이니? 먹을 거 없는 집엔 개도 안 간다고 발길 끄는 게 누구더라? 그래놓고 돈 냄새 맡자마자 거지같이 동냥그릇 들고 달려드니? 이거 완전 개쓰레기네. 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날을 기다려왔는지 알아? 너 삐끗하는 날 이혼장 내밀려고 그간 이를 악물고 참아왔어. 자기야, 왜 이래?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간 같이 산 정이 있지. 어떻게 이러니? 넌 동정심도 없어? 동정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은혜도 모르는 놈한테 동정심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으니까 닥치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울며 매달리는 남편을 밀치곤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돌싱이 되었어요. 지금은 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봄날도 있고 가을, 겨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갔으니 다시 봄이 오겠죠. 언제 떠날지 모를 봄이지만 여한이 남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 실컷 즐길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봄날을 맞으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